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요즘 자다가 몇 번씩 깨고 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폭염특보가 내리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었던 강원도 태백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전국을 밤낮으로 덮고 있는 이 뜨거운 더위가 언제쯤 꺾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절기상 중복입니다. 아직도 더위가 한참 남아있는데 뜨거운 보양식으로 영양과 수분을 골고루 채우면서 기력을 보충해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보양식인 삼계탕의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요. 폭염과 폭우에 올 들어 가축들이 100만 마리 이상 폐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배 넘게 급증한 수치라고 하고요. 특히 이 더위에 취약한 닭과 같은 가금류의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식업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고요. 한편에서는 집에서 알뜰하게 해먹을 수 있도록 10년 전 가격으로 삼계탕 닭을 판매하는 풍경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덥지만 가족들과 집에서 저렴하게 직접 해먹는 즐거움으로 이 무더위를 극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3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 시간에는요. 농수산 뉴스를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이 시간에 읽는 사람에서는 설국이라는 작품으로 이 더위를 잠시 잊을 수 있는 인간 내면을 향한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한창 휴가철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이것의 대량 발생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 상황인데요. 제주를 비롯한 해안가 전역에 계신 분들은요. 이것에 쏘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것은 투명하게 젤리처럼 생겨서 해양에 둥둥 떠다니는 무척추 동물입니다. 냉채로 해먹는 식용 종류도 있죠.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핵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막바지에 이른 상황에서 농축산업계가 추가적인 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웬만해서는 잘 나서지 않던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도 성명서를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비롯한 농수산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농축협 조합장들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 농협 조합장 협의회 그리고 축협 조합장 협의회 대표자들이 어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입장을 성명서로 발표를 하고요. 해당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을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전국 1,100여 개 조합의 조합장 명의 일동으로 성명서가 발표됐는데요. 내용은 앞서 여러 농축산 관련 단체에서 표명했던 입장과 동일하게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협상 품목에서 농축산물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그래서 강경하게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 정도가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관련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박하는 설명 자료를 또 내기도 했습니다. 조합장들도 한미 FTA를 통해서 이미 농축산 분야의 시장 개방률이 미국에 대해서 97.9%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과
2024년 기준,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대미 농축산물 무역 적자 규모가 약 80억 달러에 이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원달러 환율을 1,300원 정도로만 잡아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0조 원이 넘는 규모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핵심 농축산물을 더 추가로 개방할 경우에는 우리 농축산업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식량 주권과 국민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합장들도 이번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은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말라 그렇게 요구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표 조합장들이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농식품부를 방문해서 요구안이 담긴 성명서를 전달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전국 한우협회도 오늘 광화문에서 협회 단독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30개월령 이상 미산쇠고기 수입 반대를 재차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다른 단체들과 계속 같이 이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번엔 단독으로 연다는 거고요. 그래서 협회 관계자는 이번 기자회견이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시작이 될지는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우에 이어서 이제 폭염으로 가축들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농가에서는 가축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축사의 형태별로 그 대응책이 다 다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을 크게 부창 축사, 그러니까 창이 없이 사방이 막혀 있지만은 환기 시설만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축사를 말하는 거고요. 주로 게사나 돈사, 그러니까 닭이나 돼지를 키우는 축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한우나 젖소를 키우는 축사 같은 경우는 개방형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는데요. 농가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다른 형태로 지어진 축사들이다 보니까 폭염에 대한 대응책도 모두 다릅니다. 그럼 창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우선 무창 개사를 좀 따져보면요. 기본적인 환기시설에 대해서 벽면에 쿨링 패드를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게 상대 습도가 낮을 경우에는 냉각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축산과학원에 따르면은 외부 온도가 35도일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게 상대 습도가 20% 정도일 때는 쿨링 패드를 가동하면은 축사 내부 온도를 22.9도까지 이렇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습도가 60% 정도 이렇게 또 높을 경우에는 29.8도 정도 수준에 머문다고 하는데 어쨌든 온도를 낮추는 효과는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패드 내부에 먼지가 쌓이거나 이제 패드에 물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 펌프가 낡은 경우에는 냉방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청소, 그리고 보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날씨에는 사람도 에어컨이 없으면 힘든 상황인데요.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도 에어컨을 사용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과 달리 돼지는 땀샘이 없어서 피부를 차갑게 해주는 방식으로 열을 식혀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돼지 농장에서도 또 환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에어컨 성능이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놓는다 하더라도 온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돼지를 사육하는 농장에서 특히 이제 어미돼지 같은 경우는 개체별로 덕터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에어컨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없는 경우에는 물을 돼지면 직접 뿌려주는 게 한 방법입니다. 물이 이제 기화되면서 체온을 같이 떨어뜨려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건데요. 특히 더위는 어미돼지에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처럼 에어컨이 상용화 되지 않았을 때 같은 경우는 점적 관수라고 해서 호수를 통해서 물방울을 어미돼지 목덜미에 떨어뜨려주는 방식으로 더위를 식혀주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어컨이 설치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환기를 해야 되니까 덕트 같은 거를 연결해서 돼지 머리 쪽에 직접 에어컨 바람을 쐬주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그리고 개방형 축사 같은 경우는 안개 분무 장치를 이용하거나 대형 선풍기 같은 팬 그리고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그늘막을 설치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물고기 양식장에서는 해수의 온도가 어떤 것보다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수온이 얼마나 오를지가 이 어가 입장에서는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발에 영향을 주고 뭐 0.5도, 1도 정도만 차이가 나도 물고기들한테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이 수온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수산과학은 실시간 해양 환경 관측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 단순 관측 정보 제공을 해오던 것을 넘어서서 수온 예측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런 건데요. 수가원이 설치한 관측점이 한 190곳 정도가 되는데 이 정점별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7일간의 예측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양식 어가에서도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덥기는 하지만 휴가철인데요. 오늘 중복이기도 하고 휴가 동안 먹거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가 한우 싸게 파는 집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알뜰 한우 판매점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한우자주군과 전국 한우협회가 전국에 한우를 판매한 정육식당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를 실시를 해서 한우고기를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알뜰 한우 판매점 총 184곳을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준을 보면은 등심 100g을 기준으로 판매 가격이 1등급 같은 경우는 12,900원 이하, 1 플러스 등급은 15,000원 이하, 1투뿔 등급은 18,000원 이하로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가격은 평균적으로 한우 정육식당에서 판매하는 가격에 비해서 약 25에서 30%나 저렴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역별로 알뜰 한우 판매점에 대한 정보는 한우자조금과 한우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농수산 뉴스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책 속 한 줄에서 오늘을 살아갈 힌트를 찾아보는 이시안의 읽는 사람 시간입니다. 프로 지식 탐험가 이시안과 함께 책 이야기, 사람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너무 더워요. 네. 우리 친구들 사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나 좀 너무 넘으면 너 선 넘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날씨가 선 넘었다. 날씨가 너무 선을 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맞아. 이렇게까지 더웠던 적이 있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매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올해가 가장 덥다. 네, 그래서 내년 내후년이 점점 진짜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네. 근데 이제는 잘 때도 덥고 새벽에도 덥고 좀 시원한 곳으로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휴가철이잖아요. 다녀오셨나요? 휴가는 뭘. 특히 이럴 때 사람 많은 데 가면 더 그 기분 나빠져서 오는 것 같아요. 기분 나빠져서요? 네, 오히려 이렇게 좀 휴가해가지고 서울에 사람도 없고 그랬을 때 좀 지금 서울을 즐기는 게 휴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저 휴가 못 가는 마음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시는 책 제목이 더위를 좀 잊을 수 있는 그런 여행의 기분을 안겨주는 제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책빙수. 어떤 책인가요, 교수님? 저희 원래 정식 제목은 읽는 사람인데 어느새 책빙수가 책을 빙자한 수다가 되는데요. 그야말로 좀 너무 심하다 싶은 여름인데 이 여름에 제가 또 그런 북콘서트나 강연을 가면요. 사람들이 끝나고서 질문을 꼭 여름에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달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열치열이란 말 있잖아요. 네. 전 그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더운데 왜 더 어떻게 해요? 미치죠 그러면. 그래서 이 여름에 가장 반대쪽에 있는 책. 누구나 이 책 제목을 들으면 그거 겨울에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책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뭐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름에 더위를 식혀줄 만한 책인데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설국이에요. 오, 설국이요? 네. 이게 여름에 읽는기에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제목이 아닌가 싶은데 눈의 나라 이 설국의 제목을 생각을 해보면 여름과 좀 잘 어울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이긴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설국을 상상하면 그 눈에 푹 파묻힌 그걸 상상하면 그게 또 마음적 상상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상만으로 시원해진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거예요? 예. 너무 지금 햇빛 쨍쨍한 그런 날 여름에 읽어도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겨울에 읽어도 물론 좋고요. 네. 근데 이거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책을 그냥 읽으면 주인공이 약간 한량짓을 하거든요. 네. 그럼 진짜 답답하고 한심하고 또 굉장히 지지부진한 삼각관계 같지도 않지만 사실 그런 게 좀 나오기도 해서 답답한 그러니까 줄거리가 뭔가 팍팍 진행되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어요. 이 날씨 읽으면 좀 짜증도 날 법도 하겠네요. 네,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는 잘 안 어울립니다. 꿀떡꿀떡 그래요? 마시는 그런 것과는 잘 안 어울리고요. 네. 뭐 말차 라떼라든가 아니면은 밀크티, 따뜻한 밀크티 이런 걸 앞에 놓고 그러니까 좀 아까 에어컨 이열치열 아까 에어컨이 있는 데서 에어컨이 있는 데서 에어컨이 있는 데서 이렇게 따뜻한 음료를 마시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뭔가 현실과 좀 동떨어진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느낌으로 좀 봐야지 괜찮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여름 휴가 때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한 곳에 가서 네. 읽을 책으로. 휴가 때 이게 몰입해가지고 3시간, 4시간 책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잠깐 한 30분 보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에 좋지 않을까. 근데 교수님 저는 네. 여행을 갈 때 네. 사실 책 한 권 챙기긴 하거든요. 네네. 비행기에서 네. 읽던지 아니면 여행지 가서 읽던지 하려고. 근데 잘 안 읽게 돼요. 다 그래요.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책 휴가 때 평소에 안 읽으신 분도 우리 그 정아나운서 원래 평소에 좀 읽으시지만 네. 안 읽으시는 분도요. 휴가 때는 책 하나씩은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2-3권씩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도 안 읽고 되게 새 것처럼 와야 되는데 또 가가지고 뭐 빨래 섞이다 보니까 쭈글쭈글해져서 이게 책을 안 읽었는데 헌책에 대해서 오는 게 또 휴가철 책입니다. 그렇군요. 네, 설국이라는 그 배경 자체가 무언가 현실적이지 않고 또 네. 어딘가 환상의 다른 나라로 여행 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이 가와바타 야스나리가 1968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네.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설국이었어요. 원래 노벨 문학상은 작품에 주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네. 근데 이 설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국적성이 많이 강조가 됩니다. 무국적성이요? 네, 일본이 배경인데 딱히 일본 같진 않아요. 그 스웨덴의 눈 내리는 고장이라고 해도 뭐 그런 대로 비슷하고요. 그럼 그 설국이라는 그 눈의 나라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책엔 안 나왔나 보네요? 나오죠. 나와요? 그러니까 열차가 처음에 빠져나와서 눈의 고장에 도착하는데 거기가 니가타현이라는 곳입니다. 도쿄에서 약간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이 터널을 빠져나와서 니가타현으로 가긴 하는데 그러니까 네. 현실적인 지명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 터널을 빠져나온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지명이지만 네. 그런데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뭔가 다른 세상으로 가는 느낌. 우와. 네, 그게 이제 일본 만화들 보면 그 네. 애니메이션이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센과 치히로 행방불명도 진짜 정말 좋아하는. 네, 거기도 애니메이션. 터널을 빠져나가면 다른 세계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 원래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 영국 문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도 뭔가 터널 같은 거 빠져나오면 토끼를 따라서 그런 뭔가 새로운 세계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일본 작품이나 이런 데 보면 터널을 빠져나오면 아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니가타현은 굉장히 현실적이지만 그걸 빠져나오면서 새로운 세상으로 간다. 뭔가 무국적성이다. 이런 것이 강조가 돼서 환상적인 나라 이런 느낌이 좀 나는 거죠. 그 터널이라는 장치를 그런 식으로 신비한 공간처럼 설정을 한 거네요. 근데 이 처음에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시작하는 그 첫 문장이 네. 좀 유명하잖아요. 그죠? 설국을 말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맞아요. 바로 설국의 도입 문장. 네. 문학 작품 중에서 도입부로 유명한 문장을 뽑으라면 이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건데요. 예전에 제가 세계 문학에서 유명한 첫 문장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3위 안에 들었어요. 그랬어요. 네. 이 설국의 첫 문장이요? 네. 오. 제가 1위부터 3위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네, 궁금해요.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나 이게 좋다. 1번, 2번, 3번 객관식으로 한번 투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그거 말고 나는 주관식이 좋다 하시면 그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먼저 첫 번째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는 톨스토이의 안나 까레리나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행복한 가정들은 모두 비슷하게 행복하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불행하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위가 오만과 편견.
오만과 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인데 이거는 상당히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혼자 살고 있다면 사람들은 그에게 아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이게 왜 첫 문장으로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죠. 이거 한마디로 이 소설의 배경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 한 문장에서 앞으로 내가 이런 배경하에서 뭘 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첫 번째 문장만 들어도 배경을 설명하는 그런 문장으로 좀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설국인데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신호소에 기차가 멈춰섰다. 이겁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플러스 전 하나를 하자면 요즘에 그 인간 실격, 네네네. 인간 실격에 부끄러움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괜찮지 그렇죠. 않을까. 아 그렇군요. 4위로 꼽으셨네요. 그렇죠. 또. 1, 2, 3, 4번 해가지고 지금 객관식 투표를 해주시면 나중에 여러분 보고서 어떤 네. 첫 문장이 가장 좋으셨는지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네. 소개해드릴게요. 이게 뭔가 비현실적인 세상인 것 같고 또 눈앞에 펼쳐지는 그 장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설국의 이 문장 왜 유명할까요, 교수님? 일단 서양권에서 이걸 번역할 때 굉장히 애를 먹었다고 해요.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어요. 네네.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네. 뭐가 내가 빠져나온 내가 건지 빠져나온 건지. 열차가 빠져나온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영어에서는요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영어에서 주어가 없으면 이시라는 가주어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가주어 네네네. 진주어. 네. 가주어를 써가지고라도 주어를 넣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주어가 있으면 애매해지는 문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어에서는요. 그래서 트레인 주어를 그냥 억지로 갖다 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열차가 빠져나오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주어가 없어야지 정말 더 무국적성이 드러나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꼭 내가 도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착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서양 미국 영어로는 설명할 수가 없었던 우리 모두를 겨울왕국에 딱 서게 하는 이 문장 하나로 서게 하는 건데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서 좀 애매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유명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일본어 문장으로 보면 우리도 뭐 고장이었다, 하얘졌다, 멈춰섰다인 건데 일본어도 이게 가군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났다, 맞다,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요. 네네. 그런 것도 괜찮고 또 하나 그냥 내용 자체가요.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눈의 고장에 도착을 했는데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눈이 쫙 깔린 모습을 이 밤의 밑바닥이 하얘졌다. 뭔가 시적인 표현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한 문장으로 내가 지금 설국에 도착했다 이걸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내용만 봐도요. 정말 한 문장으로 우리를 모두 그 눈의 나라 한가운데 서게 했다. 이런 느낌의 문장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왜 교수님이 그걸 1위로 뽑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 눈의 고장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그럼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역시 늘 그렇듯이 우리 줄거리 좀 늦게 이렇게 항상 나오는데요. 주인공 시마무라가 도쿄에서 니가타현의 온천으로 가는 기차를 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도착을 하는 건데요. 소설은 이 니가타현에 들어서는 장면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열차에서 이제 아픈 사람을 간병하는 요코라는 여성을 보게 되는데 그 소녀의 순수함이 어쩐지 눈에 남는다. 일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마무라가 여기에 오는 거는 자신이 늘 가던 온천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게이샤인 고마코가 있는데 시마무라는 고마코가 본격적으로 게이샤가 되기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일종의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은 고마코를 만나러 와서 한동안 같이 지냈다가 어느 날 또 후련히 도쿄로 떠나요. 이 시마무라가. 또 어느 날 돌아와서 다시 이 온천에 머무는 이 과정 이것들을 보여주는 소설입니다. 이 고마코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시마무라는 모든 게 허무해. 사는 게 다 허무해. 이런 사람이라 고마코의 열정이 닿진 않습니다. 그리고 고마코와 요코는 약간 복잡한 관계이기도 하는데 고마코의 옛 약혼자가 외지에 가서 새로 사귄 여자가 바로 요코예요. 근데 그 약혼자가 외지에 갔잖아요. 그러면서 헤어진 건데 다시 죽을 병에 걸려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약혼자는 죽습니다. 네. 뭐 이런 관계가 명확하게 이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일단 고마코가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을 하니까. 근데 시마무라가 아마 그럴 것이다 짐작을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뚜렷하게 나오는 게 없고 뭔가 이렇게 짐작하고 희뿌연 느낌. 그러네요. 정말 그런 느낌들 얘기가 많거든요. 네. 뭔가 애매해서 전 살짝 답답해요. 그러니까요. 네. 아까 그 어떤
첫 문장이 좋은지 네. 교수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청취자분들께. 네. 서정민 님이 저는 1번 톨스토이의 안나 음. 카레리나가 좋습니다. 음. 라고 하셨고 안정수 님은 저는 정답 3번이요. 오늘의 책 속에 설국의 날이니까요. 라고 하셨네요. 마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 듯한 네, 그런 출제자의 답변. 의도를 네. 파악한 답변이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지금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해 주셨는데 이게 약간 되게 희뿌연 네. 삼각관계 같기도 하지만 네, 네. 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인데요. 그런 통속적인 소설은 또 아니죠? 네. 일반적인 삼각관계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런 느낌만 살짝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줄거리를 정리하니까 약간 아침 드라마 같기도 해서 재밌겠다 싶은 생각도 들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네. 뭐 그 줄거리가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줄거리가 굉장히 흥미로운 소설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세월과 계절 변화에 맞춰 이루어지는 그 자연의 묘사라든가 그 자연의 변화 위에 펼쳐지는 세 사람의 관계, 미묘한 감정 변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거든요. 오. 동작 하나로 그 미묘한 감정을 나타냅니다. 네. 그러면서도 고마코의 정열, 이 끊임없이 고마코의 정열이 불타오르고요. 시마무라의 허무함이 있죠. 이게 부딪혀요. 근데 여기에 욕구의 순수함이 긴장을 주는 그런 뭔가 말씀드렸듯이 딱 그 줄거리가 전개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뭔가 그런 아름다운 서정의 묘사와 이런 것들이 부딪히는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계속 뭔가 상상하고 즐기면서 보게 되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명확하지 않아서 더 재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이게 단순히 누구랑 맺어지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요. 네. 인간 내면의 고독 그리고 인물들의 그런 특징들을 더 주목해봐야 할 작품이겠네요. 맞습니다. 그 시마무라는 모든 걸 허무하다고 여기는 사람으로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랑의 끝맺음 이런 거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의 끝맺음이 없다고요? 네, 그게 이루어지는 뭐 그런 게 없고 어차피 허무하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코가 그 세 명 중에 요코가 있잖아요. 네. 나중에 불타는 창고에서 추락을 하게 되는데 이 시마무라와 고마코가 마을 사람들과 같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코의 그 몸이 어둠 속에서 하늘로 떠오르는 듯한 장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환상적이고 상징적으로 묘사가 되기도 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것들이 이제 좀 눈에 드는 장면이고요. 근데 이 마지막에 요코가 죽는 장면이요. 일본의 유키온나 소라의 현대적 구현이라는 평을 받기도 합니다. 유키온나 소라가 뭐예요? 네. 유키온나 그러니까 온나가 여자잖아요. 네네. 유키가 이제 눈이거든요. 그래서 설녀입니다. 설녀. 그래서 여러 가지 판본이 있는데 유키온나 소라가 가장 일반적인 판본은요. 어느 겨울밤에 한 노인이 아들과 함께 산속으로 네. 눈보라를 피해서 갔다가 유키온나를 만나요. 잠깐 이런 얘기는 좀 더 목소리 깔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용하게 그 눈 내리는 겨울밤에 살짝 이렇게 네. 유키온나는요 노인을 얼려 죽이게 됩니다. 갑자기 너무 톤 변화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유키온나는 노인을 얼려 죽이고요. 아들만 살려줘요. 근데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는다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들은 그 약속을 하고 살아납니다. 나중에 어떤 여인, 눈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그렇죠. 그렇죠. 그 아이도 낳는데 근데 네. 어느 날 남편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요. 옛날 그 유키온나 이야기를 아내에게 털어놔요. 네.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면서 어떡해. 그때 그 유키온난 나야. 약속을 깼으니 널 죽여야 해. 하지만 아이들이 있으니 오늘은 용서할게. 라고 말하고 눈처럼 사라져버린다. 네, 이게 유키온나 설화예요. 오, 무서워요. 그쵸. 소름 돋았어요. 우리나라의 선녀와 나무꾼 날개옷 주면은 이제 날아가 버리는 그거가 좀 비슷한 구조인데도 근데 이거 무섭잖아요. 여기는 이거는. 무섭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키온나는 잔혹함 같은 게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는데 헤어지는 슬픔, 그러니까 아름다움과 공포가 공존하는 그런 설화거든요. 그러면서도 더덥고요. 이게 네. 금지된 사랑이잖아요. 그러네요. 유키온나와의 어떻게 그 사랑이니까 그런 거.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경계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는 평을 듣는 게 유키온나 설화인데 그런 게 구현된 게 설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키온나에 해당이 되는 게 요코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요 한 사람이 그 유키온나의 상징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좀 그 구분됩니다. 이게 어떻게요? 분배가 되는 건데요. 고마코는 정열적이지만 시마무라한테 닿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금지된 사랑,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같은 게 있고요. 요코는 말없이 슬프고 신비로운 이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도 유키온나가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듯하게 이제 불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거라서 네. 아마 가장 요코가 비슷하게 구현된다 싶고요.
그리고 시마무라는 캐릭터 자체가 덧없음, 허무함이잖아요. 그 육기온나가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같이 살고서 갑자기 그걸 밝혔다고 너 목숨만은 살려줄게 하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결혼 생활을 끝내버리잖아요. 네. 그런 어떤 덧없음 뭐 그런 것들까지도 시마무라가 가져가서 이렇게 분배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모든 캐릭터에 다 유키온나가 관통되어 있다 생각하면 네네. 되겠네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시마무라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교수님. 네, 시마무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굉장히 한량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시마무라를 묘사하는 말로 무의도식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무의도식한다. 무의도식. 예. 그리고 직업이 있긴 있는데 굳이 직업을 얘기하자면 무용평론가다 이러거든요. 무용 평론가요? 예, 서양 무용평론을 합니다. 그래요? 근데 시마무라가 서양 무용평론하는 이유가 웃겨요. 뭐예요? 당시 서양 무용을 볼 일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에 일본이니까. 볼 일이 없는데 네. 평론을 그러니까 한다고. 그림이나 문서로만 접하게 되니까 네. 야 이것보다 더한 탁상공론이 없다. 그래서 좋아한다고 해요. 아. 연구라 해도 뭐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오히려 끌린다. 그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온천이나 놀러가 다니고 그러니까 한량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돈 걱정이 없어요. 부럽네요. 네. 그러니까요. 가족 생각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산이나 올라다니고 게이샤인 고마코와 노는 게 전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마무라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허무와 절제입니다. 허무 절제. 네. 그러니까 이 절제가 아니 이렇게 놀고 있는데 무슨 절제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쵸. 감정의 절제를 하는 거예요. 감정에 좌우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감정에 좌우되는 것 헛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마무라의 좀 비장하기까지 한 절제된 시각이 순간순간 정열적으로 타오르는 고마코의 사람과 만나서 이게 빵 연소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코가 등장하면서 미묘한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이 시마무라가 좀 일반적인 사람 같진 않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렇군요. 이게 듣기만 해도 굉장히 허무주의에다가 염세적인 인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에서는 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교수님. 아우,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묘사하면 에휴 현실에서 그런 사람이 어딨어. 특히 이렇게 돈 걱정 없이 놀러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요. 부럽기만 있을까요? 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들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생각도 반대로 보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예, 그러니까 시마무라가 경계에 서 있어요. 터널의 이쪽과 저쪽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시마무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도쿄를 빠져나가면 또 눈이 안 오고요. 그 니가타현으로 들어오면 다시 눈이 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환상의 공간과 현실 공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경계인이거든요. 냉정함과 열정 사이의 경계에 있기도 하고요. 유용함과 무용함의 경계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행자거든요.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한 발 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뭐 이거다 저거다 하나에 푹 빠지고 네네. 올인하기보다는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더욱 경계에 서려고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누구를 만나면 푹 빠져가지고 사랑에 빠져서 막 그러는데 나이가 들수록 언제든지 한 발 뺄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재개되고 그렇잖아요. 좀 더 안정적인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직업적으로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뭔가 경계에 자꾸 서려고 하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저는 시마무라가 되게 현실적인 캐릭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좀 품고 사랑에도 큰 기대를 갖게 네.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막상 상처받는 경험들이 쌓이면 그 희망이나 기대를 좀 내려놓고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네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게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을 때 스웨덴 할리먼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 작품에 대해서. 네네. 이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자연과 인간 운명에 내재하는 존재의 유한한 아름다움을 우수어린 회화적 언어로 묘사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시마무라가 계속 이야기하는 헛됨이 이 유한함에서 기인한다는 거죠. 존재의 유한한 아름다움. 그게 헛되다. 네. 근데 이런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이 무한하다. 그러면 오늘 하루의 삶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 같고 내일도 오늘 같고 100년 후에도 오늘 같을 거면 사실은 오늘 하루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반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유한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소중한 거거든요. 정말로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들이 있듯이요. 유한하기 때문에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런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마무라가 주인공이지만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고마코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아,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시마무라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마무라에게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떠나는 여행자가 시마무라인데 고마코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더덥다. 저 사람 있다고 어차피 갈 테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머물렀다 떠나다 보니까 더더욱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 같아요. 머물렀다 떠나니까요. 네, 이것도 네. 유한하니까. 그렇죠. 아, 근데 지금 힘들게 출근하시는 분들 지금 있잖아요. 바로 이거 들으시면서도 있으실 텐데 회사나 조직이란 시스템도 마치 설국의 자연처럼 범접할 수 없는 뭐 그런 큰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인간의 유한함, 나의 개인의 유한함 앞에서 회사는 너무 큰 존재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허무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걸 시마무라처럼 경계인으로 살면 어차피 뭐 내가 이거 해봤자 뭐 바뀌지도 않고 나 하나 뭐 한다고 해서 될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면 네.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내가 열심히 뭘 일을 하고 기획안을 제출해도 바뀌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렇게 되죠. 그럼 헛되잖아요. 그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시마무라처럼 살게 되면 하지만 고마코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더욱 열정을 가지고 부딪히거든요. 그럼 그래서 고마코처럼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고마코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고마코가 이 사랑이 이루어진다기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모습을 좋아한다라는 생각도 좀 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나의 모습. 나를 사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에 열정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걸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변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나는 변화될 수 있거든요. 네. 그 내가 변화가 되니까 내가 성장을 하고 그 회사로 치자면 그리고 사실은 이 회사에 있지 않고 또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성장한 모습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거기선 그걸 알아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하면 나는 머물러 있는데 네. 근데 이 회사가 변화가 되든 아니든 어쨌든 내가 뭔가 자꾸 하면 나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고마코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좀 더 나에 집중해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마코처럼 그런 열정을 갖고 살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인물들의 특징과 감정에 쏙 빠져드는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그래서 더운 여름에 읽기가 좋은 게요.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몰입을 하면 더위를 깜빡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네, 그래서 제가 이 여름에 추천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책을 좀 더 잘 읽기 위해서 필요한 팁이 있을까요? 이 소설 자체가 그 창작할 때 연속적으로 창작된 게 아니에요. 13년에 걸쳐서 단편이 발표되고 그걸 모아서 중편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줄거리를 쭉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인물의 감정선, 그때그때 어떤 느껴지는 것들을 따라가는 게 좋고요. 네. 감정 변화 같은 것들 그걸 따라가다 보면 또 어떤 애틋함, 긴장감,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걸 감각적으로 그려내기 때문에 그걸 보면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네. 이 소설이 짧아요. 오, 네, 짧은 거 좋죠. 네, 이렇게 손에 딱 잡히거든요. 딱 들고 네. 오셨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읽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름에 읽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추천을 하는 그런 책입니다. 네, 좋습니다. 교수님께 문자가 왔습니다. 네. 김정숙 님이 설국 읽은 지 오래됐는데 교수님의 설명 들으며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네. 다시 읽고 싶어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8806님이 매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를 켜는 일로 시작하는 애청자입니다. 요일마다 다른 주제들이 있어서 좋은데 저는 요즘 수요일이 가장 기다려진답니다. 책을 좋아해서 책 소개해 주시는 이시안 교수님 코너가 정말 유익해요. 늘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좋은 분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네. 이 문자로 더위를 날리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시안의 읽는 사람 오늘은 폭염 속에도 식지 말아야 할 열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설국이란 책을 읽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해파리였습니다. 7774님 해파리, 9344님 해파리, 2203님 해파리. 해파리는 위험하지만 해파리 냉채는 참 맛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1146님 해파리, 보기에는 이쁜데 위험한 해파리. 모든 분들 해파리 조심하시고 행복한 휴가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